네, 안녕하세요. 선욱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주말인데요.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너무 이제 들어가고 싶은 나머지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뭔가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얼죽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수중에 또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현실과 꿈은 항상 괴리가 있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참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관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민감한 나라인데,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신분이나 자산과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상징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고, 최근에 이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데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80%까지 대출이 나오던 시절이 불과 1년 전도 안 됐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제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다가 결국 몇 억 대출을 떠안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제 과도한 자존심과 이제 비교 문화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제 재정 문명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이 선택은 대체로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은 현실 부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월급이 한 250에서 350만 원을 벌고 있고 저축액이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와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 또 가족의 어떤 지원도 없으면서 이 정도의 재정 상태로 5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신축 아파트는 애초에 접근 불가능한 상품인데, 또 구축 아파트는 싫고 신축 아니면 못 산다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요즘 다들 뭐 신축 사는 게 대세라는 등 이야기를 하죠. 또 어쨌거나 집을 사는 행위가 이렇게 너무 당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한 개인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지표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 조건이나 아이 계획이나 지역 선택이나 직장 이동 등 거의 모든 생활의 핵심을 결정짓는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에 압박이 만들어집니다. 전세는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매년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것과, 또 집은 결국 오르는 자산이다라는 생각, 집을 사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러한 사회적인 담론은 사람들이 재정 능력을 냉정하게 계산하기 전에 먼저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적인 의무감부터 갖게 만들고요. 특히 신축 아파트는 더 강한 욕망을 자극하는데요. 새 집의 편안함과 첨단 시스템과 단지의 어떤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결합되면서 개인의 실제 경제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그 신축 아파트의 6억대 계약금 정도는 치를 수가 있으니까 6천만 원과 거의 5억이라는 금액은 대출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디딤돌과 신용대출 할 수 있는 모든 연끌을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대출을 받지만, 어차피 또 신축 아파트는 사놓으면은 오른다는 그런 생각과 다르게 실상은 막대한 부채이고요. 일단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또 금리를 뭐 4에서 5%로 계산을 하면 매달 이자와 원금만 해도 300에서 400만 원 이상 빠져나가고요. 뭐 저의 구독자분들도 이제 집에 나가는 돈만 한 500만 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뭐 결혼을 해서 맞벌이라서 월에 400만 원 정도를 갚을 수는 있지만 둘이 합쳐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월소득의 거의 절반보다 많은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신축이라고 하면 옵션도 이제 베란다를 놓지 않고 확장으로 하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대리석으로 장판을 깔고 이런 옵션이 거의 몇 천만 원대에 들고, 또 매매할 때 내는 취등록세 등 들어갈 돈이 막상 이제 더 생기니까 둘이 벌어서 모은 돈이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맞벌이를 지속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는 순간 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과 휴직은 재정 파탄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사고나 질병이 생기거나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 돌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는 순간 삶의 60에서 70%를 대출 상환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5억이라는 금액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신축 아파트의 이미지와 분양 마케팅이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 집의 깨끗함과 커뮤니티의 어떤 최신 시설, 그리고 설비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뭔가 지위가 상승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프리미엄에 대한 환상과 또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마치 미래에 성공한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아이가 웃으면서 뛰놀고 있고 부부는 여유롭게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그 장면은 대출이자 원금을 내야 하는 실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요. 모든 미사여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압박, 불안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 심리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집값이 오르는 순간에는 언론이나 유튜브나 지인들까지 모두 말합니다. 너 아직도 안 샀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대출받아서라도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 등등, 이런 공포는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인생에서 뒤처진다는 강박을 심어주죠. 그리고 사실 부모님 세대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집을 사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리도 이제 빚내서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 또 처음에는 다 힘들다, 집은 결국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하지만 집을 샀다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의 가격과 대출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집이 아니라 너무 많은 대출을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5억 이상의 대출이 삶을 잠식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6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생활비가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고 장을 보고 보험료나 교통비나 관리비 등 기존 생활비가 버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세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시설의 수영장, 골프장 혹은 아침마다 끼니를 제공하는 신축 아파트도 있고, 엄청난 시설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관리비에 다 녹아 들어가면서 관리비만 30만 원 이상이 넘어가고, 여기에 공과금까지 합치면 50에서 60만 원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집에만 대략 500만 원을 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도 되는 날에는 대출을 받은 당시에 금리가 낮았더라도 금리가 1에서 2%만 오르면 부담은 눈에 띄게 들어가고, 5억에 1%만 올라도 500만 원에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서 이건 정말 폭탄입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서 괜찮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버는 족족 돈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해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고, 더 최악의 경우는 카드론까지 씁니다. 만약에 또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나 경조사비, 이런 돌발 지출이 생기면은 비상금이 부족한 가구는 부득이하게 신용 기반의 대출을 이용하고요. 이 순간부터 재정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거나 아이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아이 돌보는데 이제 공백기나 육아 스트레스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 노예 상태가 되어 가고요. 결국 심리적인 붕괴와 매달 고정된 지출의 압박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면서 어떤 가정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우울감과 자책감이 깊어지죠. 처음에는 조금 버텨보자고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결국 결론을 하나입니다. 집을 파는 것인데, 그러나 또 매도도 쉽지 않고 깔끔한 해법이 아니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내고요. 보통 집에 들어간 돈보다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리가 높고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매수자는 줄어들고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고, 5억 대출을 모두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과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족해지고, 이렇게 다 네팅을 쳐도 정리해야 하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월급을 또 거기에 부어야 하죠. 그렇게 이제 큰 빚을 떠안고 새 출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결국 불안정한 임대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좌절감을 남기고요. 사실 이 분양 시장의 마케팅을 보면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꾸며지는데, 반짝이는 견본주택이나 전망 좋은 거실이나 디자인 가구가 배치된 셀프룸이나 지금 당장 계약금을 넣어서 청약 당첨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식의 분위기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기 전에 장기적인 재무 계산을 하지 않고 더 정확히는 계산을 하긴 하는데 낙관적인 가정을 깔고 갑니다. 연봉이 더 오를 거라는 희망과 대출 이자도 결국 낮아지겠지라는 생각과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집값이 오르면 지금의 고통도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과, 그런데 이제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대출 이자는 예상보다 더 빨리 오를 수 있고, 회사의 연봉 상승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고, 전세 계약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생활비인데, 물가 상승 속도가 월급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아이가 생기면은 지출은 두세 배로 뛰어오릅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은 현실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사실 저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근데 가끔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동산이나 투자에 대한 정답을 모르겠고요.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가고 잘 버텨서 결국 돈을 벌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너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가면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